출수기 진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단 딱 해가지고 출수기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1 내지 1.5mm가 됐을 때 출수 24이다, 5이다 나오는데 이삭고름은 출수 며칠 전에 주나요? 보통 25일이죠. 그런데 도복이 잘 되는 추청이나 상관 같은 경우에는 출수 15일 전에 이삭고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복이 안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삭고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벼는 잎이 15개에서 17개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4개의 엽은 장엽입니다. 길게 나오거든요. 그 2개가 딱 나왔을 때 이때가 출수 20.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엽이 긴 장엽이 나오는 것이 2엽이 나왔을 때가 25일이고 3.5엽이 나왔을 때 1엽, 2엽, 3엽 해서 여기 3.5엽이 출수 15일 전입니다. 이 방법은 내가 눈에 들어가지 않고 이삭고름 주는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벼농사를 지을 때 농가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문제점이 뭡니까? 일단은 모든 농가들은 노타리를 칠 때 제초제를 거꾸로 매달아서 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초제가 노타리 칠 때 쳐서는 안 돼요. 벤조리사이클이라는 나지막 액제는 노타리가 끝난 상태에서 맑은 물 상태에서 줘야지. 흙탕물 상태에서 줘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잡초방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벤조리사이클 성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약재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옥사디아존인 론스타나 이런 것들은 흙탕물 상태에서 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나지막 액제 이런 것들은 맑은 물 상태로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그것을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의 조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돼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벼가 고사가 되고 크지도 못하고 또 여기다 제초제를 줘도 제초제가 퍼지지를 않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끼나 괴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논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끼나 괴물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인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은 초기 쪽에만 이용이 되고 바로 불용화될 거예요. 그래서 인산은 노타리 칠 때 그 시기 때 밑거름을 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표층 시비와 전층 시비가 있습니다. 전층 시비는 비료를 주고 노타리를 치는 것이 전층 시비입니다. 반면에 표층 시비는 노타리 굴동작은 걸 다 꺼내놓고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편하죠. 근데 표층 시비를 하게 되면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현격히 많아진다는 게 있죠.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표층에 했을 때 이양하고 7일이면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층 시비에서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발생이 되면 초기에 벼들이 활착을 못하고 햇빛을 받아서 새끼도 치고 해야 되는데 위에 이끼나 괴물이 덮여 있으면 햇볕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주가 생기는데 결주뿐만 아니라 수량 감소율이 10%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또 올해 문제가 됐던 것이 깨심리병입니다. 깨심리병 발생 많이 안 됐나요? 심해요. 점점 갈수록 깨심리병 발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ABGU 갔는데 그 넓은
그죠? 100% 깨심문이병 다 발생하고. 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모든 분들이 깨심문이병이 되면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 것이냐. 10월 달에도 전화가 옵니다. 9월 달에. 그 시기는 끝난 겁니다. 이 깨심문이병이 왜 점점 발생이 많아지는가 하면요. 깨심문이병은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은 것이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지만 땅의 지역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노화답이라든가 사질답이라든가 특히 이쪽 지역에 간척지가 많습니다. 간척지, 염류집적 쪽에서 발생이 상당히 많고 특수성분 결핍밥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점점점 깨심문이병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깨심문이병은 이상 팰 때 약제를 줘야지 나중에 두게 돼버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깨심문이병이 발생이 돼버리면 10%만 발생이 돼도 수량 감소율이 5% 정도 되고요. 또 벼 전체적으로 깨심문이병이 발생이 되면 수량 감소율이 30%까지 됩니다. 비질도 또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줘야 되는데 벼 추수할 때 그 시기에 약제를 줘야 됩니다. 모든 병과 충의 약제는 이삭이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 1차 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5일 있다 다시 한번 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깨심문이병도 그 시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름을 주게 되면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알고름을 안 주고 있지만 간척지 쪽에서는 분실을 여러 번 해줘야 돼요. 분실. 여러분 이쪽에 가루쌀 재배하고 있지만 저는 가루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알고름 주라고 합니다. 알고름 주면요 쌀알의 천립중 무게가 증가가 돼서 수량이 10% 증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알고름을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이제 떠오르는 것 때문에 권장은 안 하지만 깨심문이병 발생 상습 지역에서는 권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에 나오는 잡초, 엽기, 올챙이, 피, 이 박주가리가 깨심문이병 매개체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 잡초를 철저하게 방지하지 않은 포장에서 깨심문이병 발생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민들 교육을 할 때 깨심문이병 발생 원인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도 있지만 잡초도 깨심문이병에 관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염류, 과액, 간척지 쪽에서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깨심문이병이 발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규산질 비료를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규산질 비료는 볏짚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볏짚을 걷어냈죠. 이 볏짚을 돈에 넣었을 때 10알당 1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넣는 것으로서 규산질 비료를 준 것 같은 효과도 있지만 규산질 비료를 갖다가 농에 시용하게 되면 깨심문이병뿐만 아니라 수량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벼 수확이 끝났으니까 토양식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토양 1cm를 걷어내고 노는 15cm, 밭은 10cm를 한 5군데를 떠서 센터에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해버리면 토양 검정 결과가 딱 나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내 몸이 어떤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농민들한테 좀 더 유상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잡초성병, 앵리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 어떻게 포장해 나가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앵리가 발생 원인은 이 야생벼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벼하고 교잡 또 돌연변이 아니면 이제 유전자의 분리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요. 또 앵리가 땅 속에서 몇십 년을 가서 잠을 자요.
됐다가 로타리 쳐서 다시 올라오고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건달 직파 쪽에서 발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파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미는 휴면성도 강하지만 저온 발화성이라 해서 온도가 낮아도 벼보다 먼저 올라오죠. 그다음 탄립이 잘 되고 그래서 액미를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액미가 올해 한 포장에 스퀘어미터당 한 몬이 발생이 됐다고 치면 2년 지나서는 30% 이상 포장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액미가 문제가 되는데 액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요? 내 눈에 액미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민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손으로 꼽아. 액미는요, 딱 잡으면 탄력이 쭉 빼더라고요. 딱 꽃이 펴서 20일 넘어서 3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수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액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액미는 14도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올라오지만 14도에서 80%가 발화되는 기간이 3주입니다. 3주, 21일. 근데 15도씨에서는 2주. 즉 14도에서는 3주 정도 또 15도씨에서는 2주 정도 돼야 발화율이 80%가 넘게 발화합니다. 액미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을에 추경을 치면 안 됩니다. 논을 가르면 안 됩니다. 논을 가르면 위에 있던 액미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내년에 올라왔다 다시 로타지면 후년에 올라왔다 또 그 이듬해 올라왔다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지해야 되냐? 가을에 추경을 치지 마시고 봄에 직파재배에서는 4월 10일경에 물을 넣게 되고 이양재배에서는 4월 25일 논에 물을 쫙 집어넣습니다. 물을 깊게 집어넣다가 잦아들어가지고 흙이 이렇게 도출되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물이 있으면 발화를 안 해요. 일단은 수분을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발화를 해버려요. 온도, 수분, 산소, 요 3박자가 맞아야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정도 이양재배에서는 이제 그 시기에 물을 넣었다 빼버리면요. 액미가 쫙 올라옵니다. 저온 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한 90% 정도 올라왔을 때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를 줍니다. 만일에 겨울 재배할 때 쓰는 논스타나 마세트나 풍화시나 이걸 주게 되면 액미를 잡을 수 있겠죠? 못 잡습니다. 액미는 벼와 같은 속이기 때문에 제초제로서 방지합니다. 그래서 액미가 90% 정도 올라갔을 때 비선택성 제초제를 주시면 되는데 근삼이 아시죠? 근삼이는 침투 이행성입니다. 그것을 뿌려주는 겁니다. 자, 뿌려주면은 얘는 서서히 죽어버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근삼이 주면은 나중에 벼 재배할 때 벼 문제 안 돼? 벼 심으면 다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글포세이트인 이 근삼이는 토양에 딱 닿아버리면 바로 눈에 농해가 됐어요. 또 물에 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지 효과를 90% 이상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가을에 추경을 치게 되면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못 쓰잖아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물을 뺀 상태에서
약초가 90% 올라왔을 때 얕게 로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도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직파 재배 쪽에서는 4월 10일 정도에 물을 대버리면요, 한 5월 5일 정도 요 시기 되면 90%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초제를 주면 되고, 이양재배에서는 4월 25일 날 물을 대서 5월 15일 정도 때 제초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종을 직파재배에서는 5월 15일, 이양재배에서는 5월 25일에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미가 발생이 되는 포장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액미가 발생된 포장의 종자를 거기서 종자를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을에 추영을 치면은 안 됩니다. 액미가 발생된 돈에서는 추영을 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건담 직파 쪽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액미 발생이 많은 논은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춰서 담수 직파를 하던가 아니면 이양 재배를 이렇게 교차로 재배를 해주면 액미 발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액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종자 소독인데요. 이 키다리병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꽃이 핀 상태에서 균이 들어가면 파기전염이라고 합니다. 배와 배유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배와 배유 중에 거의 4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방제를 해주던가 아니면 종자로 사용했으면 안 됩니다. 온탕 처리를 할 때 62도에서 10분을 준수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돼요. 만일에 수분 함량이 16%, 18% 되면 발화율이 70%, 80% 뚝 떨어져요. 그 60도, 62도, 10분보다 더 중요한 게 벽시의 수분 함량이 14%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고온절충 모자를 했고 또 키다리병이 발생이 많은 그런 품종들을 재배했기 때문에 키다리병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키다리병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온탕 처리 한 자체로서 충분하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 소독약제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독약제를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소독을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소독을 할 때 32도의 물에 48시간을 담궈 소독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주십시오. 소독을 할 때 차가운 물, 보통 15도, 이 정도 온도 되는 물에 벼종자를 이틀 침지를 시키는 겁니다. 침지를 시켜서 그늘에 둬요.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32도에 넣어서 소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침지를 해버리면요, 건종자로 넣었을 적에는 약이 가운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틀을 차가운 물에 담궈놔 버리면요, 48시간 이후에 소독약을 넣게 되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키다리병 방지 효과가 월등하게 좋고 묘소질도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종자와 이틀 침지시킨 거하고 약액이 들어가는 것이 차이납니다. 물에 이틀 정도 차가운 물에 침지했다 하면 안에까지 약효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교육을 하실 때 차가운 물에 이틀을 침지한 다음에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되고, 온탕 처리를 할 적에는 62도에다 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60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종자를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2도에 10분을 해주면 방제 효과가 더 좋고 발할 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림병 방지의 온탕 처리를 제가 20년 전부터 강의를 다녔어요. 근데 농민들이 처음에는 벼다 삶아지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목욕탕 가서 다리 딱 담궜다 아 뜨거워 하고 나올 때 몇 도인지 아십니까? 42도. 근데 60도에 10분 담궈놓으면 삶아진다는 생각을 모든 농민들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62도에 10분을 담근다는 것이 모든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탕 처리를 할 때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바라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차곡차곡 넣어버리면 물의 온도가 떨어져버립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로 하고 62도에서 10분 하는 것을 해주시고 또 소독이 끝난 종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자체 열에 떠버립니다. 바로 찬물에 담궈서 식혀줘야 합니다. 이양 시기를 일찍 했을 때 문제점. 많은 농민들이 이양 시기를 일찍 합니다. 이양 시기를 일찍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양 시기 자체가 일주일 정도 이상 이양 시기를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농가들은 이양 시기를 일찍 해버리거든요. 이양 시기를 일찍 하게 돼버리면 온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벼가 출수할 때 등수 적상 온도라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의 등수 적상 온도가 21.5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높아. 자, 온도가 높아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쌀 안의 신곡배기 21.5도에서 9.4% 발생된 것이 24도에서는 21.7%로 발생되고 쌀 안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버립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버리면 단맛이 떨어지는 거죠. 등숙할 때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수량이 5%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식미치가 6%가 떨어진다고 하고 쌀 안에 신복백 발생 비율이 2~3%씩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찍 이양할수록 단맛이 없고 수량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벼는 꽃이 핀 상태에서 5 내지 7일이면 쌀 알의 길이가 완성이 되고 14일이면 폭이 완성이 됩니다. 또 쌀 알의 철쭉은 25일까지 직선적으로 올라갔다가 35일 정점에서 빠져버립니다. 온도가 높으면 초기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쪽에 굉장히 빨리 커버리죠. 27도하고 21도하고 실험을 했을 때 27도에서 초기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커버리지만 후기 쪽으로 갈수록 쌀알이 물러버리고 속이 공간이 빈 것이 생겨버려요. 밥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 자체도 이양 시기를 일찍 할수록 밥맛이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양 시기를 일찍 한 농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모짜리 일찍 했을 때 4월 말에 거의 영하 쪽이나 1도까지 떨어집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90% 모짜리를 하기 때문에 일찍 해버리면 벼가 냉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뜨거와 잔류병 발생이 필연적으로 쏟아집니다. 일찍 못자게 한 농가에서도 거의 피해보는 목에 두게 됩니다. 정말 잔류 쪽에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못자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5월 상순과 5월 하순 사이에 잡초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5월 상순보다 5월 하순이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일찍 이양할수록 잡초 발생량이 많고 또 일찍 이양하면 단연생 잡초들은 늦게 올라와요. 올방기에는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40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올방기 이런 것들은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이양할수록 단연생 잡초 쪽에 약재를 쳐도 방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량을 많게 했을 때 문제점. 농가들은 상자당 파종량을 200에서 250g 합니다. 농가들의 파종량을 많게 할까요? 결주. 맞아요. 결주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들은 파종량을 많이 하고 또 결주가 생기면 오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량을 200에서 250g을 뿌리는데 파종량을 많게 해버리면 묘가 연약해서 이양하고 나서 늘어져 버렸죠. 또 균평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데는 묻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특히 친환경 재배나 아니면 일반적인 농가들은 130g, 150g을 넘지 않게 해줘야 벼도 30일 이상 키울 수가 있지. 만일에 200g, 250g이면 30일 못 키우고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벼가 이렇게 연약해져. 안에 뜹니다. 또 20일, 25일 못 넘깁니다. 그래서 파종량을 적게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00평당 종자량을 얼마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보면 삼방배 같은 경우는 4kg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마지기당 5kg, 300평당 7kg의 종자를 농민들은 파종을 해요. 지금 천립 중에 무겁다고 하는 신동진인데도 300평당 5kg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파종량을 많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벼는 심중을 했을 때 싹이 먼저 나옵니까? 뿌리가 먼저 나옵니까? 뭐가 먼저 나옵니까? 싹?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산소가 많으면 네, 맞습니다. 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뿌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싹이 먼저 나와요. 그 싹은 끊어져 버리면 생명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바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뽀글뽀글 산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 버리면 싹이 먼저 나와요. 농가들이 본수를 10몇 개 심어요. 자, 본수를 많이 잡으면 수량이 많이 나오게 되죠. 본수를 많이 잡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만약에 20개의 벼풀을 심었으면 20개 이상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서 달리는 벼들은 80알 이하 달려요. 근데 벼는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리를 적게 잡으면 원대에서 80개가 달리면 그 옆에 새끼 친 건 100개가 또 그 옆에 새끼 친 건 120개가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심는 것이 수량이 많습니다. 또 하나, 여기 네 분은 앉으신 분한테 음료수 늑잔 넣고 드십시오 하면 네 분이 한 잔씩 딱 마시는데 여기 10대 분 앉은 분한테 음료수 늑잔 넣고 드십시오 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양보하죠. 아, 됐어, 먹어. 자, 목 안 말라. 근데 벼는 양보가 없어요. 벼포기를 4개 심어놓고 비료를 4알토를 풀면 얘네들 하나씩 묻지만 15개 심어놓고 4알토를 풀면 서로 경쟁이 일어나는데 벼는 비료를 흡수해서 뿌리 쪽으로 가서 새끼를 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경쟁이 일어나 버리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키를 쪽으로 내요. 당연히 4개 심은 데에 비료 4알 주려 하고 15개 심은 거에 비료 4알 주면 당연히 비적 현상이죠. 비료 더 줘야 됩니다. 과부하돼서 병과 충발생이 많아져. 이 벼 잘 됐죠? 이건 5개를 심었겠습니까? 7개를 심었겠습니까? 본수를 한 곳이 심었어요. 한 도로 심었을 때 옆에 새끼 친 것들이 150개가 달려요. 이게 원원종입니다. 기술원 가시면 여러분들 원원종 봤을 텐데 요건 한 곳이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종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항시기를 뒤로 놓치는 거하고 하중량을 줄이는 거 그렇게 했는데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5짜리씩이 15를 뒤로 놓쳐라. 4월 초에 하던 걸 뒤로 팍 놓쳐버렸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원종장이죠? 예. 아니 왜 원종장 5짜리 안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원종장이 5짜리를 해야 우리가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어느 불학에서는 야 철수 침종했대요. 그래요? 우리도 해야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지역마다 누가 먼저 침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근데 그걸 늦춰줘야 돼요. 300평 심는 종자가 제가 원종장에 있을 때 4kg가 갑니다. 300평에 4kg. 염선에서 25% 떠버리니까 3kg 가지고 300평을 심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해 못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그래서 상자당 80g, 90g 이하가 막 뿌려진 거죠. 이항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결주 빵빵빵빵 났습니다. 초창기에 농가들이 와서 딱 포장을 봅니다. 원종장 심어놓은 거 개갈이 안 나네. 딱 했는데 이것이 이제 7월 달에 도 고쳐서 중간 나수다. 가을에 와서 딱 하는 얘기가 허라 봄에는 개갈이 안 나는데 우리 누가 더 좋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수를 많이 잡는 게 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은 본수를 3번 내지 5번 심었을 때 수량이 높습니다. 본수를 13번, 15번, 20번으로 쏘면 병 발생이 많고 비료를 많이 줘야 되고 수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년도 새설교육원 교육에 농민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은행에 갔을 때 VIP실 가보셨습니까? VIP실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은행 가면 VIP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 가서 4천만 원씩 적으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직원을 불렀어요. 야, 할머니 VIP실 모시고 와. VIP실 딱 갔어요. 할머니 혹시 땅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 나 땅 하나도 없어. 건물 가지고 계시군요. 아니 나 건물도 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4천만 원씩 적으면 하십니까? 나 내기에서 돈 벌어. 아니 무슨 내기를 하시는지요? 왜 지점장도 나랑 얘기할래? 아니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죠. 지점장 불합이 됐죠. 제가 불합 그쪽이죠. 자 일주일 있다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날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지점장 불화의 두 쪽이면 내가 4천만 원 주고 아니면 나한테 4천만 원 내겠구나. 할 겁니까? 제가 강의를 대학교도 다니고 막 여러 데 많이 다녀보는데 의외로 안 한다는 사람이 아니 지금 50몇 년 동안 아니면 30몇 년 동안 살아면서 한쪽이 됐다 한쪽이 됐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봤어. 야 50년 동안 살면서 한쪽 세쪽 된 적이 없으니까 좋다. 하겠습니다. 썼어요. 계약서를 딱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딱 자는데 4천만 원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다가 확인을 딱 해봤어요. 됐어요. 저쪽에 하고 잠을 편하게 잤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갈수록 확인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일하다가 딱 확인, 화장실 점점점 확인하는 횟수가 많아져 버려서 마지막 날 딱 됐어요. 일주일 화요일에 딱 왔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배송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5분 남았어. 뭐 해야 되죠? 근데 갔다 왔어요? 군대 갔으면 뭐 알잖아. 확인사서 화장실 절서에 가서 딱 확인했어요. 됐어 하고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괴종시계가 땡땡땡 치니까 은행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양옆에 007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지점장이 이제 딱 보니까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점장! 준비됐어! 그러니까 지점장이 어떡합니까? 자리에 앉았다 꼴등하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장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할머니가 확인해야 돼요. 서큼서큼 가서 지점장 불화를 딱 만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만지면서 뒤돌아보고 봤지? 내가 지점장 불화를 만졌어. 4천만 원씩인데 할머니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은행에 가면 지점장 불화를 만질 수 있다. 에휴 할머니 노망났어. 아이고 참 나이 어떻게 먹어야지. 그런데 내가 지점장 불화를 만지는데 지점장을 화를 내거나 승질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은 지점장 주고 4천만 원은 잡으겠다. 4천만 원 잃어버리시면 진짜인가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이거를 재배할 때 요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1g은 생산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이 호박이나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벼는 일생을 통해서 물이 있어야 될 시기는 이삭이 생기는 출수 30일에 간단 관계를 했다가 출수 15일부터 출수할 때 그 시기가 감수분열을 이루면서 수인기입니다. 그 시기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시기에는 물이 쭉쭉쭉쭉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가 어느 시기냐 벼를 이양하고 착근기라고 뿌리내리는 시기 5 내지 7 요 두 시기 세 번째는 유수가 형성되는 그 시기 때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는 보통 5 내지 7일, 사질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보통은 7 내지 10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 친환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우렁이를 넣게 되는데 우렁이를 넣었을 때 중간 낙수를 하면 죽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회를 넣게 되면은 11일까지 90% 이상 생존을 해버리고 또 더 큰 저기는 뭐냐면 중간 낙수 할 때 되면 거의 잡초 쪽에 대한 것은 방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왜 해야 되냐면요. 벼는 지상부와 뿌리하고 비율이 이양하고 나서 초기 쪽에는 지상부 비율이 65, 뿌리 비율이 35%.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가서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나를 위해 돈을 쓰지만 결혼하고 나서 나를 위해 못 쓰잖아요. 가족을 위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리와 지하부의 비율이 65대 35로 되지만 벼가 출수하고 나면 모든 영양분은 다 위로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뿌리가 연약해져요. 그래서 벼 뿌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버립니다. 생생하게 16%, 출수하고 나서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낙수를 통해서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내려가 버리는 거고 마디가 단축이 되어버리고 또 비료 성분이 탈출되어 가지고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중간 낙수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중간 낙수는 꼭 합니다. 도복 때문에. 올해 이쪽 충남에서 도복 많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중간 낙수 취급해도 됩니까? 8월 달에 와. 안 되는 겁니다. 중간 낙수는 벼가 출수하기 30일 전 유수분화 발육기 때부터 중간 낙수 논을 말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말입니다. 도복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얘기하기를 중간 낙수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삭택이 40일부터 30일에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재배 품종이나 이양식이나 벼의 생기나 시기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벼는 5월 15일 날 천안에서 이양을 했습니다. 5월 15일 날 이양을 했고 요 벼는 5월 25일 날 이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항 시기별로 생육과 수량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 5월 15일 날 이항한 걸 제가 6월 24일 날 포장을 갔습니다. 이 논은 40일 된 논이고 이 논은 이항하고 30일 됐습니다. 자, 어느 논을 중간 낙수를 해야 될까요? 네? 오른쪽. 중간 낙수 다 해야 돼요. 왼쪽 되시는. 이걸 보고 빨리 중간 낙수 하십시오. 이건 40일이면 벼가 이삭이 올라오는 것이 15개에서 16개밖에 안 됩니다. 한 폭이. 근데 이것은 30개 이상이 버는 상태. 무효분을. 자, 이거 같은 경우 30일 됐는데 이것도 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진흥청에서 출수 전 40일이라고 하면 이 벼가 중만생종 기준으로 했을 때 출수기가 8월 15일이라고 하면 출수 40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7월 5일이죠. 6월 24일에 중간 낙수를 해야 되는데 7월 5일 되면 50일 이상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간 낙수는 출수 40일에서 30일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만 품종이나 이항식이나 벼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주시되 6월 말부터 장마보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저는 이항하고 30일에서 35일 그 사이에 농가한테 권장을 해주십시오. 벼는 이항하고 25일이면은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일에서 35일 얘기를 하지만 물론 품종에 따라서 늦은 것도 있어요. 자, 이것은 40일 된 포장이고 이건 30일 된 포장인데 이쪽은 다품이고 이쪽은 비호벼입니다. 비호벼가 다품보다 생육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간 낙수하기보다는 이 비호벼는 5일 정도 늦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농가들을 교육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복경감제를 주면 벼 키가 작아져 버리고 도복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복경감제는 가급적 안 주는 게 있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간 낙수를 못했거나 벼가 비료를 많이 줘서 쓰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줘야 되지만 도복경감제는 가급적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도복경감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생장 조종제예요.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도복경감제는 주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출수 전 30일, 40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출수 5일에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복경감제를 줄 때 주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는 시기를 맞춰주지 못해버리면 벼가 이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복경감제를 줄 적에는 반드시 주는 시기에 맞춰줘야 되고 또 영양제나 다른 비료랑 같이 줘서는 안 됩니다. 도복경감제는 도복경감제 하나만 이렇게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재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세리타드에서 비풀까지는 도복경감제고 마이크로라이스를 대중으로 넣습니다. 마이크로라이스는 미량 요소, 주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제가 해봤었는데 도복경감제를 주니까 벼 키가 10cm 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도복경감제를 주면 키가 작아집니다. 근데 도복경감제를 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복경감제를 주면 벽 키가 작아지는데 수령. 작아지는 거에 비례해서 이삭의 길이도 같이 작아져요. 즉 도복경감제를 주면 수량이 떨어져 버려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복경감제를 주었을 때 안빌, 비빌토, 탄탄이 이런 것들 보면 도복은 안 되고 벽 키가 작아졌지만 수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산지를 이렇게 논에다가 뿌렸습니다. 어깨에 내가 뿌리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는 벼가 노란해요. 왜냐하면 기량이 질소질료를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합니다. 벼는 질소질료가 고기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데 이 주산질료를 딱 주게 되면 주산질료가 야 너 그만 먹어 너 맛있겠잖아 아버지는 역할을 주산질료가 합니다. 또 주산질료는 벼대를 굵게 하고 쌀알의 처리증을 증대를 시켜서 도복을 경감시키고 쌀 수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깨시는 쪽도 방지 효과가 합니다. 그래서 주산질료를 주는 이런 쪽도 도복경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거름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될 것인가? 보통 일반적인 벼는 추수 25일 전에 줍니다. 도복의 약한 품종들은 15일에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삭거름을 일찍 주게 되면 벼 알수가 나죠. 근데 출수 15일에 주게 되버리면은 쌀알의 무게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주는 게 좋은가, 25일에 주는 게 좋은가 실험한 연구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25일에 주는 것이 조금은 나은데 문제는입니다. 도복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15일에 주는 걸 여러분들이 권장해야 돼요. 벼는 총 마디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벼의 마디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5마디가 되어 있고요. 땅속에 미분화된 게 6개 내지 15개가 있습니다. 즉 마디는 20개 정도가 돼요. 벼가 나중에 출수가 됐을 때 흙을 파보면 아주 미세하게 실금처럼 마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3절간, 4절간, 5절간 이쪽이 도복하고 연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간, 5절간, 특히 이 3절간 쪽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수 32일 전에 주게 되면 4절간 쪽에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삭거름을 일찍 줄수록 도복 쪽에 문제점을 가져오고 30일에 주게 되면 벼 알수를 많게 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24일, 5일에 주게 되면 3절간이 길어져요. 이 3절간, 4절간, 5절간은 도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5일이나 30일에 주게 되면 도복하고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15일에 주게 돼버리면 1절간 쪽에 길어지게 버리는데 1절간 쪽은 도복하고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복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이삭거름을 출수 전 15일에 주는 걸 여러분들이 권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복에 약한 것들은 15일, 도복에 강한 것들은 25일에 주게 되는데 어떤 농가 가보니까 벼가 노란해요. 근데 그 벼는 도복에 강한 품종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출수 전 30일에도 이삭거름 주라고 하십시오. 벼가 노란하고 도복에 강한 거라고 하면 일찍 줘도 도복 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찍 줘서 벼가 좀 튼실하게 크고 벼 알수를 많이 가져오려면 30일에 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5일 또 도복이 약한 건 15일에 하라고 여러분들이 농가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일에 준 것은 도복의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벼의 도복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2라고 한 것은 빳빳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3이라고 한 것은 뭐 5%에서 15% 이렇게 기울어진 거고요. 9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그룹을 25일과 20일과 15일을 주었을 때 15일 준 것은 빳빳하고 20일에 준 건 이만큼 또 20일에 준 건 이만큼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도복에 약한 것들은 출수 전 15일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넌 잡초관계인데요. 경과 충 잡초에서 수량감수율이 가장 큰 게 잡초입니다. 이항재배에서 수량감수율이 25%에서 35%가 되고 특히 직파재배, 건답직파에서는 수량감수율이 70 내지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에 의한 수량감수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중적에 의한 방법과 약제에 의한 방법, 제초제에서 알아볼 텐데요. 농가들이 제초제를 주면 이 올방개는 완벽하게 죽죠. 방제 가능하죠, 제초제로.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농가들이 제초제를 줬는데 올방개는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제로 올방개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방개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3개에서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초제를 딱 주면 올방개의 특징이 뭐냐면 정화우세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화우세성이라고 하면 이 눈을 5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올라올 거예요. 하나 올라와서 제초제에서 죽으면 봄이 떼끼고 2개 죽으면 봄이 떼끼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2개까지는 죽일 수가 있는데 3번째부터는 제초제 약효가 떨어져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쳐가지고서 올방개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올방개를 보면 어떤 건 빨간한 거 있고 어떤 건 검은한 거 있는데 빨간한 것은 오래 생산된 거고 검은한 것은 2, 3년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이 올방개가 이렇게 발생이 되버리면요 나중에 콤바인 작업을 못해요. 벼가 다 도곡이 돼버리고 콤바인 막혀가지고 콤바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로 방지할 수가 없는데 올방개는 토양 30cm에서도 올라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cm에서도 올라오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올방개가 과연 몇 cm에서 올라갈 수 있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cm까지는 100% 다 올라가고 또 15cm에서는 20cm까지 67%가 올라오고 25cm에서는 33%가 올라오고 즉 10cm에서 15cm 내의 모든 올방개들이 80% 정도가 뭉쳐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방개는 거의 이제 이런 형태인데 중간 학수 기간에 경역처제를 딱 줬거든요. 그러면 빨갛게 돼서 내려가 버리거든요. 바사그라이나 바사그라 운동을 주게 되면 빨갛게 내려가는데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바사그라 주니까 골방이 죽는구나 생각하시는데 빨갛게 내려가지만 걔네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많이 오래 줬다 그러지만 걔네들이 새끼를 못 쳐요. 근데 잠을 잤다가 내년에 잠을 잡니다. 올해 약을 주면 내년에 잠을 잡니다. 농가들 볼 때, 어이 작년에 바사가 주니까 효과가 좋네 하는데 내년에 잠을 잤다 휴년에 올라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초제로 잡을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정화우세성 현상과 토양 30cm에서도 올라오고 추라소요 적상 온도가 피는 60도인데 요거는 411도, 4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약효가 떨어졌을 때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제로서 올방계를 잡을 수가 없고요. 또 버플 같은 경우도 단연생 잡초인데 희한하게 단연생 잡초는 괴경이나 뭐 인경이나 이런 쪽으로 번식이 되버리는데 이것은 꽃이 피는 데에서 종자도 번식이 돼요. 종자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군집 형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연생 잡초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추경을 쳐요. 추경을 치되 올방기는 땅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15cm 이상의 깊이로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항지임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더만요. 20cm까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쳐주면 밑에 있던 단연생 잡초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단연생 잡초가 마이너스 5도에서 7도 되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딱 노타를 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겨울철에 마이너스 7도 이상 되잖아요. 싹 얼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봄에 4월 달에 마른 노타를 한번 더 치는 겁니다. 이때는 산불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매우 건조한 시기거든요. 마른 노타를 치면 먼지가 푸석푸석 일어나요. 마른 노타를 치고 놔뒀다가 나중에 물을 넣고 밤이 때 물을 넣고서 노타를 치면 올방의 괴력이 다 떠버립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몰리는데 가만히도 몇 가만히. 그래서 올방개뿐만 아니라 단연생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을에 추경을 치고 봄에 노타를 한번 넣치는, 즉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못 잡았을 경우에는 우렁이를 넣어주면 우렁이는 올방개가 지면에 딱 뚝 올라오면 지면과 맞다 몸을 탁 잡아서 왕고리가 올방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추경과 봄에 충경으로서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일반적으로 제초제를 칠 때 농가들은 한 번에 제초제를 잡초를 다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 처리를 합니다. 썰어질 할 때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이항하고 나서 15일 정도 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주는 이런 체계 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초제를 줄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피에 초점을 맞춰서 제초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60도입니다. 즉 온도가 10도에서 15도일 경우에는 피가 출하하는 기간이 4일 정도, 4.5일이 걸리는데 늦게 이양할 때, 즉 우리가 이제 6월달쯤 이양해버리면 피해 출하소요 적성 일수가 이틀밖에 안 돼요. 늦게 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이모작으로 벼를 6월 15일, 6월 20일 날 이양을 했는데 나는 벼를 이양하고 10일도 안 돼서 제초제를 줬는데 왜 피가 방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묻거든요. 그것은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의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권장을 할 때 피의 엽기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제초제는 입제로 했을 때 3엽까지 방제가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면 전개자나 또 이제 투척지에 주잖아요. 3엽이 안 돼요. 어떤 건 2엽, 2.5엽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주는 시기를 좀 일찍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피에 맞춰서 제초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5월 20일 날 이양했을 때 피가 3엽이 되는 일수가 15일이 걸렸다고 치면 6월 10일 날 이양한 것은 10일입니다. 자, 6월 15일, 20일 가면 더 짧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잡초는 피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논에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나온 것이 지금 충남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에 14초종이 제초제 저항성 자초가 발생이 됐고 59.6%가 발생이 됐다고 18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충남에 조사를 했었을 때 충남에는 70몇 프로가 제초제 저항성 자초가 발생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초제 저항성 자초가 나온 곳이 바로 충남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저항성 논작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전 처리제를 저렇게 부타크로나 옥사디아존, 펜타다마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쳐서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약제들을 갖다가 이항하기 전에 한칠기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농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제초제를 적기에 줬고 또 피가 삼엽 되기 이전에 줬고 물 관리도 잘했는데 피방제가 안 돼서 지게로 몇 짐을 짊어 내놨다. 거의 피를 뽑다 내 인생이 당한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 농가는 피방제를 못했을까요? 정답은 제초제 저항성 피이에요. 제초제 저항성 피를 잡을 수 있는 약제가 있고 없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사디아존, 옥사디아겐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드렸으니까 그 약제를 농가한테 권장을 해주시면 제초제 저항성 피 쪽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벤조비사이클론은 물달개비와 올챙이, 브루무티타이드는 올챙이 고랭이, 카펜트라존은 물달개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딱 봤을 때 성분명이 너무나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약제를 권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판 농약 과거에 10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초제를 언제 처리해야 될 것이냐 2양 15일 이렇게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농약들을 제가 실험을 해서 등록된 농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농약을 등록할 때 써레진하고 이항까지 일수가 3일 딱딱 저희는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써레진하고 이항 일수가 5일이 될 수도 일주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항하고 15일이면 20일 넘어버리면 제초제로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제초제는 써레질 후 일수로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신문고에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22년도 작물 보호제 지침을 보면 써레질 일수가 며칠 만에 하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초제를 줘서 초기에 피가 발생이 없었는데 벼가 출수하고 나니까 피들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것이 왜 그러냐? 90% 이상이 재생피라고 합니다. 초기에 제초제를 늦게 줬거나 아니면 물관리를 잘못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막 거의 죽어가다가 나중에 중간 낙수 기간 통해서 얘네들이 좀 회복돼서 벼가 출수하고 나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논의 발생되는 출수하고 나서 올라오는 피의 90%가 재생피인데 그것은 제초제 처리 시기를 일시했거나 아니면 물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제초제 처리 시기를 좀 더 일찍 해주고 논에 물을 흙이 도출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3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온 게 카운실이라는 약제였어요. 이 카운실은 피, 버풀, 물달기비, 무럭잡, 올챙이고랭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카운실은 저항성 피는 못 잡아요. 사역까지 잡을 수 있고 중증 후기는 피와 버풀, 물달기비, 무럭잡, 올챙이고랭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아싸 피도 피에 대해서 사역까지 잡지만 감수성이라는 것은 잡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항성 피는 중증 후기 쪽에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항성 물달개비 이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저항성 물다기가 발생이 되면 이항제에 비해서 수양감률이 44%, 직파제에 비해서 70%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시골에 나가 보니까 부부가 하루 종일 뽑은 걸 이만큼 뽑더라고요. 논에 들어가서 이 물다기가 발생이 되면 논에 들어가서 제가 양복을 입고 둥글어도 크게 하나도 안 물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걸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물다기를 잡는 약재를 제가 선발을 해서 진흥청에 제안했었죠. 론스타가 저항성 물다기에는 가장 특효적인 거고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진흥청에서 론스타 약해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초제 저항성 물다기가 문제가 되는데 약해를 얘기하지 못하면 좋다. 약해가 문제가 된다고 치면 기준량의 절반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치면 4분의 1량만 줘라.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등록이 돼서 저항성 물다기 쪽에는 론스타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등록을 시켰고요. 올방개 쪽에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게 지금 벤타존, 테프릴프리온, 카푸촌 다른 약재보다는 입제 쪽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푸촌은 올방개나 올챙이구랭이는 30cm까지 효과가 있고 물달기나 거꾸로는 15cm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것은 100% 계통, 한손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이 카푸촌은 100%보다 효과가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올방개, 올챙이, 물달기의 버플뱉기 방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권장을 할 때 요 4가지 잡초만 방제가 안 된다는 걸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근데 100% 한손은 올방개뿐만 아니라 피, 버플, 물달기, 가막살이 사마귀, 말띠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제초제 저항성 올챙이구랭이 이쪽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옥사디아초 론스타가 효과가 있다고 진흥청에서 영농활용 얘기했는데 이것은 옥사디아조는 올챙이구랭이 저항성 쪽에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거거든요. 론스타는 저항성 물달기면 효과가 월등하게 낮지만 지금 올챙이구랭이 쪽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성 올챙이구랭이는 론스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옥사디아존을 처리를 했는데 올챙이구랭이는 방제율 35%다 같이 보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옥사디아존, 론스타는 저항성 올챙이구랭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줄 때 단수 기간을 오래 해줘야 잡초 방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매자기가 나왔을 적에는 벤조리사이클 성분, 나지마라든가 아니면은 프라우, 배장부 이런 것들이 매자기 쪽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바싹하를 쳐도 문제가 없어요. 매자기는 10도만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4월 초순 이때부터 올라오죠. 사마귀풀은 가장 좋은 게 남아미가 있었는데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리 아미늄이 사마귀풀 쪽에는 효과가 좋은 걸로 됐고 나두겨풀은 단고 주되 양량을 좀 더 쳐서 하는 것이 좋고 이 자기풀은 벼에 나중에 강화를 쳐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로야트나 살포레처, 중추후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좋고 미국 가마사리 같은 경우도 내눈에 풍당풍당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벤조리사이클로 이 약재도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 이것은 100화 이상이 됩니다. 100화 이상이기 때문에 좀 약해가 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혹시 논에 갔을 때 이렇게 톱니 나라스마이라고 융단처럼 깔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톱니 나라스마를 방지하는 약재도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톱니 나라스말 가지고서 제가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집화제에 쓰니까 톱니 나라스말 쪽에 효과가 좋아서 이것도 제가 영문 활용을 시킨 겁니다. 톱니 나라스말 했을 때 효과가 좋고 이 톱니 나라스말의 효과가 있는 것이 프레틸라크롤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노는 초기 쪽에 지금 써레질 할 때 솔레트, 제로돔, 프레스토, 옐리아, 도움꽃, 투마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라고 농가들한테 여러분들이 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조비사이클론은 통일형뿐만 아니라 조생종 쪽에도 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약제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논에 물을 깊게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논에 물이 말라버리면 약해가 나와요. 제초제를 줬을 때 처리층이 뿌리 위쪽에 이렇게 자초 유동하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논에 물이 없어버리거나 사질답에서는 물이 없으면 처리층이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뿌리하고 맞닿기 때문에 약해가 나와요. 그래서 약해가 나오면 벼 쪽에도 문제가 되지만 약효도 떨어지고 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논에 물을 깊게 넣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고요. 만일에 내가 논에 물을 넣었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물이 말랐어. 제초제를 줬는데 물을 넣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초제 줬는데 넣어야 돼요. 벼는요, 실험을 해보면 0.6에서 1.5cm가 증발돼서 날아가요. 5일이면 5cm 이상, 6cm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흙이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를 줬는데 물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없는지 고민하는데 반드시 물을 넣어줘야 잡초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학수 기간에 쓰는 약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피 방지를 위해서 피에스타나 크린초를 주는데 이 피에스타는 저항성 피 쪽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크린초는 제가 이제까지 실험한 약제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제가 바로 크린초입니다. 크린초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복 살포를 해도 약해가 없고 기준량이 아니라 배량 3배량을 줘도 약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초의 저항성 피가 발생된 걸 가지고 제가 크린초를 기준량의 배량까지 실험을 했는데 저항성 피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의심되는 포장의 중간 낙수 기간에 병협처리제 주는 건 크린초를 권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생과 단년생을 동시 방지할 수 있는 게 살초, 발사라는 프로파돈, 도약도 있는데 이 살초 대첩은 1년생과 단년생을 동시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근데 이 살초 대첩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항성 피는 방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작이 올미, 역기관을 사마귀 뿔, 미국 개기장 쪽에 효과가 없습니다. 피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사그란 M60은 광역잡초, 물달걀이 올만기의 버플 쪽에만 효과가 있어요. 피 쪽은 못 잡아요. 그래서 1년생과 단년생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는 프로파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와 올방개, 올챙이 고랭이를 잡을 수가 있고 저항성 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들은 벼에 안전한 적이고 단연생은 버플 쪽에 잡아주고 피에 대해서도 저항성 피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생과 단연생이 같이 발생된 치장에서는 노약과 벤타졸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노약트가 한 병에다가 벤타졸 한 병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잡초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방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에 사용하면
박살난 애물뽕을 자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출소 30일 이전에는 사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미와 안개꽃. 혹시 장미와 안개꽃 선물 받아봤어요? 보냈네. 그리고 과장님 받아보셨어요? 예. 왜 장미와 안개꽃을 선물할까요? 자, 푯말을 한번 봅시다. 장미의 푯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안개꽃의 푯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개꽃의 푯말은 색깔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하얀색의 푯말은 죽음입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죽음을 줘? 이렇게 반문하실 때는요, 장미에다가 안개를 묻히면 죽도록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실 때 사랑하는 뭐 남편님이 됐건 아니면 사모님이 됐건 또 애인이 됐건 장미의 연기꽃을 딱 가져가서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영농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쓰시면 제가 명함 또 드릴 테니까 명함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또 더 저기 한 것은 유튜브에 논사랑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농민들 교육하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잡고 거기저기 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가 소중했던 옛 생각을도 잊혀 그려보내 나를 지는 가슴이 같이 부르세요. 서로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나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면지 내 사랑에 웃음 지며 위에서 지정한 마음 한없이